내용을 제가 발제하려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번역에 좀 떨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랬을 거예요. 예. 네, 영어 원문하고 다르고 또 저기 독일어도 찾다 보니까 독일어 단어하고도 좀 다르게 번역돼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승으로의 여행이라는 책가 그 융의 그 저서 중에서 메모리 스프링스 리플렉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무의식과의 만남의 그 부분을 거의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 루제 폰 프란츠가 융의 무의식 경험을 그 샤먼들이 하는 저승의 경험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승의 경험은 무의식의 경험이며 또는 만화라고 한다고 혹은 화물경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한국에서 말하는 신받음 또는 신내림 현상을 의미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샤먼 정승이 나타나는 그 저승으로의 여행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정신치료의 가장 최초의 기원은 고대 샤머니즘과 원시 종족의 메디스맨의 정승에 있습니다.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사제 혹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는 말이고요. 그런 사제가 집단적 제의와 전통의 주된 보고자였는데 샤먼이라는 인물은 귀령의 세계, 즉 우리가 오늘날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샤먼의 주된 기능은 개인적인 질환이나 집단 생활의 장애를 치료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책 번역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샤먼은 자신의 독일어로 말하면 트라체고 영어 트랜스,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신들린 상태에 들어간 그런 상태인데요. 샤먼은 책에는 환자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샤먼 자신이 그 상태에 들어가서 환자를 치료하고 죽음을 그림자의 영역으로 인도하고 그는 그들의 영혼을 감시하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그들의 신들 사이의 중지자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트랜스 자체는 어떤 여기서 샤만이 보통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최면을 통한 치료에서는 내담자가 이런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경우죠. 그래서 잘 보셨어요? 샤만 스스로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입신의 경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신들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번에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무속학회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메리구스라는 게 한국에 있는데 그 메리구스는 말하자면은 그 무당이 되는 과정 속에서 메리구스를 하는 건데 그 클라이언트 환자한테 메리구스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많은 돈을 받기 위한 잘못된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런 한국에서 퍼져 있는 그런 사실 때문에 아마 번역자가 그냥 그 사실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썼는데 그 푸닥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푸닥거리가 책을 보다 보니까 밑에 미르치아 엘리아드 책을 보니까 그게 푸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푸닥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푸닥은 한국말이 아니고 원래는 몽골 쪽에 있는 샤먼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 샤만에 쓰는 말. 네, 몽골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에 푸닥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푸닥이라는 것이 간단한 질병이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샤먼이 하는 행위를 푸닥이라고 한다는 거. 그때 이제 샤먼의 귀에 날카로운 급속 소리와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게 되면 그것이 치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이제 여겼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 푸닥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소리를 무당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뺑가리 치고 막 시끄럽게 두들기면서 막 그 무당이 휘휘휘 소리를 내거든요. 이게 몽골 고대 샤먼의 그 전통에서 내는 거를 자기가 트란스 상태에서 그걸 들어야 되는 건데 안 들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게 이제 푸닥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게 나중에 되면 이제 우리가 무의식과 의식에서 무의식을 없는 무의식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도 나거든요. 이게 유괴 이야기에서도 한 거거든요. 네. 그걸로 참고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샤먼은 인간의 혼에 관한 위대한 전문가이다.
그만이 그 혼을 건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의 형상과 그 운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승의 세력을 다룰 수 있는 그의 소질은 때론 가족 혈통으로 유지되지만 대부분 이와 달리 개별적인 소명 체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여기 소명 체험이 아까 내림굿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묘하게 대학교 1학년 때 교양과정부에서 리포트를 쓰는데 아무 제목이나 쓰라고 그래서 책 과목인데 내가 관심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그때 샤머니즘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이 샤머니즘을 새로 인식하게 된 계기였는데 보통 우리 무당을 두 가지 무당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기능이 전수돼서 무형문화재처럼 이렇게 무당이 여러 가지 춤을 추거나 하는 이런 기능을 전승한 기능 전승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무당이 되는 어떤 의례를 치른 사람, 보통은 무병을 알아서 다른 무당이 구슬해서 정신무당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원인모를 무병을 앓는 케이스가 이걸 강신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신무가 탄생하는 것하고 집안에 어떤 집안이 계속해서 이어내려오는 가압으로서의 무당과 이 강신무는 전혀 계통이 다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제가 처음 접했던 경험이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가 지금 우리 발표자님께서 잘 소화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학습무당이라고. 학습무당. 학습무당인가요? 네, 배웠다 해가지고 학습무당. 학습무라고 그런가요? 학습, 네, 스터디 무당. 그러니까 학습무당이고 하나는 강신무고. 예. 신내림무당, 내림무당인가 뭐. 저는 거기 나온 소명체험이 이제 아까 방금 목소리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넘어가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그러나 샤먼은 정신적으로 근본적으로 정상이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고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샤먼의 소명에 수반되는 질환을 새가 납치해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먼으로 소명받은 자가 지하계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미새가 그를 이제 인간 세계로 데려오는데, 이때 샤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 뒤로부터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샤먼들은 소명받는 과정에서 천상계와 지하계의 신들을 향해서 여행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 해체 체험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징적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것은 많은 샤먼들은 보이지 않는 천상의 배우자, 책에는 아야미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야미라는 그 배우자를 거느린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죽은 위대한 샤먼의 그러니까 노현자, 늙은 지혜자를 보조자로 가지고 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신들린 상태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이때 신들린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샤만 안에 있는 그 노현자나 이런 귀신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아기 동자, 아기 귀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문이 아까 얘기처럼 누가 얘기하는가가 좀 경경을 따른 샤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신령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 얘기로 들려요, 저한테는. 네. 근데 그게 한국도 그렇고 다른 민족에 나오는 것도 보면 거의 유사한 게,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그 샤먼이 접하게 되는 그 신들이 그 샤먼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샤먼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유의 노래와 멜로디를 발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상의 신뿐 아니라 지하계의 제왕에게도 가서 재물과 술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도탈 때 보면 음식을 차려 먹는 게 지하계의 그 지하대장군, 뭐 천하대장군 이런 데 가가지고 재물과 술을 가져다 놓고 그 기분을 풀어준 다음에
그 칸이라고 하는 게 몽골의 신이거든요. 칸이 근데 여기서는 지학의 신을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몽골의 지하의 신. 그 신이 풍요를 100%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걸 받아오고 또는 지하에 들어갔다 온 이유는 뭐냐면은 앓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의 혼을 되돌려오거나 또는 죽은 자들을 저승에 있는 그의 올바른 곳을 바래다 주는 것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책의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종교 선생님 또한 저승으로의 여행을 다루고 있는데요. 샤머니즘과 원시적 메디스맨의 인문 과정의 체험에서 오래된 종교 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혼의 상승 또는 혼에 의한 천상의 여행이 그 주제가 되고 있고요. 원래는 이게 사람이 죽은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황홀경이라든지 그 상태를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승에서는 전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외경이나 유경에 있는 에녹서 여기 보면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서 계시를 받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바룩 무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오리겐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정경에 들어있는 바오로의 고린도 신자들이 보낸 둘째 서신의 12장에서 보면은 어퍼스트 폴이 이제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들어갔다 왔다는 자랑하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최근이라고 했는데 최근 아니고 그냥 후대 유대 라피에 보면 최근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4명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한 명은 신을 보자마자 죽었고 한 명은 신을 보고 정신병에 걸렸고 한 명은 거기서 천국에 나무들을 다 잘라버렸다 이야기를 한 명만이 평화롭게 다시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부 시대라고 돼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후대에는 그런 천상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개인적인 그런 상징 형성을 교회 조직에서 억압하는 경향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상의 여행에 대한 묘사는 유대교보다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파 사람들에게서 깊이 발견되는데 그리고 미트라스 B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란의 전승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저승 여행은 비참여자가 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샤먼의 천상 여행의 근본적인 특징은 고대 그리스 전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플라톤도 전쟁터에서 강경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잠에 빠진 사람을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모락에 빠졌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다른 세계가 시연되었고 운명과 죽음 뒤의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그냥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고대 이란에서도 마찬가지로 황홀 경험들이 나오는데 그런 천상의 얘기들이 원래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죽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또 모하메드의 천국 여행 전술도 있고요. 로마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류의 종교적 체험은 그리스도교 교회 전통보다 훨씬 더 오래 연금술 전통에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업 때 연금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금술이 그 책에도 나오는 게 어떤 화학적인 탐구가 주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물질의 신비적인 비밀을 탐구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적인 비밀, 신의 경지 이런 것도 한 연금술사들 이제 숙련된 연금술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환상적인 꿈의 축성 또는 망화적 천상 여행의 진심이 특별히 허락되었다 이렇게 줘요. 그리고 나서 이 저자가 지금 융의 저승으로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융이 프로이트와 헤어진 뒤에 그가 체험한 바를 보고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형식의 귀령세계, 즉 무식에 대한 원시적 체험이 모두 놀랍게도 닮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융이 저승으로 여행을 한 것은 38살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융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죽은 자들이 반복적으로 과거 역사에서 활기를 얻기 시작하거나 작은 소녀로 변한 개돌기가 죽음의 나라의 사자로 그에게 오는 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꿈에 의한 내적 감정을 견딜 수 없어서
호수가에서 돌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였고 교회가 있는 마을을 만들기도 하면서 내적인 환상의 압력을 밖으로 표현하기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때때로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상이 자기를 보고 이미지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 돌을 갖다 놓고 끌로 쪼아서 그 이미지를 드러야 하였다. 그래서 융의 말입니다. 가끔 나는 무의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나는 그냥 나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지요. 그리고 내가 형상화한 것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니까 꼭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부친사가 생각이 났다고. 그냥 자유연상적으로 막 그리고는 이게 신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이러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메디슨맨들이 실시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동아메리카의 나바고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 균형의 의지 혹은 미래를 알아내기 위한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별의 관찰, 마음속으로 듣기 혹은 손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불수의적인 손의 동작은 영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미술 치료하는 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데 그 현대 정신치료에서의 이 부분하고 고대 종교에서의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네, 고대에는 불수의적이라니까 생각 없이 막 그리는 걸 말하는데 현대 치료에서는 어떤 의도를 주고 감독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 형성이 서로 다른 거죠. 과거에는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하는 거고 지금 현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법으로서 조금 더 원초적인 상징의 드러남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의 자기 스스로 것을 표현하는 의식적인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되면 무의식의 세계보다는 의식의 세계 쪽에 더 가까운 기법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샤먼이 자기 종족의 위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융은 전 유럽에 들이닥친 대량 살육 대재앙의 흔들에 쫓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서 이것도 책의 번역은 조금 대량 살육을 다르게 보는데요. 융은 1913년 대림절 기간, 사순절이 아니고요. 번역에는 대림절, 사순절 같이 나는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그는 자기의 왕창들 속으로 들어가 이것을 기술하는 결정적인 발달음을 내딛기를 결심하였는데 그게 바로 저승으로 여행을 결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용의 느낌을 적어놓은 글인데요. 갑자기 마치 땅이 문자 그대로 내발라리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두운 10년으로 추락했다. 용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 어떤 바닥에 닿았다. 그의 앞에는 동굴이 있었고 그곳으로 용은 얼음처럼 찬물을 통과하여 건너갔다. 그는 붉은 수정 밑에 숨어있는 더 깊고 거친 물살을 보았는데 한 금발머리의 젊은 사람의 시체가 그곳에 떠 있었다. 그 시체 뒤에 거대한 검은 풍뎅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줄기의 피 이게 이제 그 융이 꿈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융은 이것이 영웅 신화를 시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어있는 젊은 금발의 머리의 사람이 살해당한 태양용이라고 했고요. 또 풍뎅이 스카라베우스가 부활의 상징 같은 거 있는데 그리고 계속 반복하고 반복했던 것이 바로 피의 환상을 융이 봤다는 것입니다. 1914년에 그걸 세 번이나 연이었다. 근데 세 번째 꿈에서는 예기치 못하는 결말이 나왔는데 그곳에 한 나무가 서 있었다.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는 없는 나무. 나의 생명의 나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서리 영향 때문에 달콤한 치유의 즙으로 가득 찬 포도 열매를 변화했던 것이다. 나는 포도를 따서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나누어 주었다. 그 무의식에 대한 앞으로 융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떤 면에서는 치유자로서의 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꿈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융은 이 비상 시기를 저승으로 여행을 계속하면서 무의식에 헤아릴 수 없는 내용들을 탐구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내용들을 뒤에 그의 저술들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의 체험이 우리 문화의 집단적 상황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아직 알 수 없었고 부질없이 개인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고 그러다가 얘기합니다. 그의 환상 속에 살해당한 태양 영웅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의식적 이상이 효력을 상실해버렸음을 가리키고 있었고 19세기에 순진한 나이브한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그의 진보에 대한 믿음과 이중적인 팽창 욕구는 끝이 났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의 힘을 나타내는 스카라베우스 풍뎅이 그것을 통하여서 의식의 변화는 주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그 풍뎅이 스카라베우스는 그의 알 속에 새로운 태양신, 새로운 의식의 지배를 조성하고 그를 지평선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런 문화의 의식에 대한 심오하고 광범위한 변화는 엄청난 피해 희생의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융의 지그프리트의 꿈은 태양 영웅은 집단적인 것에 속할 뿐 아니라 그 자신 속에서도 집단 속에뿐 아니라 자신 속에서도 죽어야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나는 내가 모르는 갈색 피부의 젊은이 한 야만인과 함께 바위산에 있었다. 산 위에서 지그프리트가 부는 호언이 울렸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를 죽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은 자의 뼈로 만든 수레를 타고 그는 가파른 산기슭을 무서운 속도로 내려갔다. 우리는 그를 장총으로 쏘았고 그는 나가 떨어져서 쓰러져 죽었다.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을 파괴했다는 데 대한 구역질과 회한에 가르쳐서 나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 살인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우습했다. 이때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비가 죽은 자의 모든 흔적을 씻어버릴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발각될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왔다. 나의 삶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죄책가 남아있었다. 이게 융의 꿈이고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설명으로 지그프리드는 의지와 힘과 자신의 이상의 힘을 믿었던 그 당시의 독일인의 태도이며 또한 융 자신의 태도를 구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젊은 야만인은 자기의 본능을 쫓는 원시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년의 전형적인 꿈이라고 합니다. 사회 적응과 성취의 모든 목표를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은 새로운 삶이 나올 길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뼈로 해골로 만든 지그프리트의 수레는 지금까지 의식이 일으켜온 성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의 다른 가능성들이 희생되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고제는 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 지그프리트의 죽음의 꿈 뒤에 비로소 융에게는 계속 저승으로 들어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마치 달나라로 가는 여행 또는 허공으로의 강학 같은 것이었다. 나는 내가 죽음의 세계에 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어떤 현상들이 무의식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이 현상들은 말하자면 무의식의 어떤 부분들이 인격화된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살로메라는 이름, 성경에 나오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졌고 그 장님이었으며 또 앞에 있던 샤먼의 그 천상의 아내에 해당되는 여성 경상 그리고 노현자의 다른 인격화들로 나오는데 이들은 융에게 내면 실험, 체계란 내면 실험으로 번역되는데 다른 말로 내적 경험이라고 영어에는 내적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 그것의 전진을 위해 중요한 충고를 준 자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오다가 뒤에는 그 사람이 필레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에서 온 우월한 통찰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융의 이야기는 필레몬은 나에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그 고유의 삶을 갖고 있는 것이 시몬 속에 있다는 결정적인 인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내가 나의 세상을 마치 내가 그 자체를 만들어낸 것 같은 태도로 대하고 있다고 밝혔죠. 그가 생각하기로 그 세상은 자기의 고유의 삶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는 점차 정신적 객관성, 시몬의 실존성에 관한 통찰을 내게 가져다 주었고 필레몬은 나에게 뜻대로 보이지 않는 구나 스승처럼 진정한 영으로 눈앞에 존재하는 것 같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소화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
융이 생각하는 여러 새로운 생각들이나 사상들이 융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냐, 아니면 융 안에 있던 어떤 무의식적인 것들이 스스로를 발현한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말하자면 융의 얘기는 지금 여기서 시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어떤 신적 존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몬 심령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객관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 속에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이건 이미 내 안에 있던 어떤 존재가 스스로 우리 의식 속으로 들어온 케이스라고 보는 거죠. 이 개념이 우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예요. 우리 무의식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어떤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건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이 두 번째 클래스인 비혼의 클래스에서 얘기하는 오의 개념하고 거의 맞닿아 있지 않나 싶어요. 비혼이 얘기할 때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직은 띵커가 없는데 이미 사고는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나 프리컨셉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존재,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어떤 비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심령 현상이나 이런 융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어떤 존재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어떤 집단 무의식을 얘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하나의 개인적인 무의식도 있고 무의식의 세계를 둘로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무의식 속에서는 우리의 체험하고 상관없는 이미 주어진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좀 가면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그런 실제의 사례가 뭐 예를 들어서 꿈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 꿈속에서 제 자신은 아닌데 분명히 아니라고 나타나 있는데 저한테 이름을 불러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노현재의 개념이죠. 예. 근데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건 제가 풀지도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무슨 그냥 소리가 들어가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 같은 문제라든지 그걸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꿈속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막 설명해 주니까 그걸 들으면서 하고 배워가지고 꿈을 깼는데 그 기억이 남은 채로 실제적으로 책을 펼치거나 문제를 풀면은 그대로 풀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경험했던 것들은 그 무의식 안에 있는 전혀 다른 어떤 생각 체계가 딱 무슨 존재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쪽에서 어떤 우리가 우리의 동일시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조금 과학적인 쪽에서 보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성령이나 혹은 악령이라고 하는 개념들 또 중세부터 내려오는 개념들이죠. 이것을 단순하게 동일시되지 않은 우리 것의 일부라고 우리의 경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무의식도 이제 좀 융이 이제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그러시죠. 예. 예. 그다음에 판데어 포스트는 융이 우리 시대와 많은 문화들의 지식을 무의식의 물속으로 되돌렸고 그렇게 우리 시대를 위한 메디스맨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융이 그의 저승으로 여행 때 만난 눈먼 소녀는 현대인의 정신에 의해 멸시당하여 장님이 된 여성적 원리라고 합니다. 융의 저승으로 여행은 마치 단테의 저승으로 여행이 르네상스 정신을 예견한 것 같이 우리 세계의 재탄생을 예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융의 여행은 단테의 여행보다 더 깊고 넓고 더욱더 위대한 시대 정신의 재탄생으로 인도되었습니다.